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범위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현 정권과 전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사원 결과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통계 조작을 한 정부라는 감사 결과를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인사들은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은 정치 감사를 주장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맞물려 정치권이 끝모를 대치 정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홍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라며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한 데서 비판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조작주도 성장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사흘 전 보고서를 공유하며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보고서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줄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면밀히 좀 주시하고 있고요.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이념 논쟁을 벌였던 전현 정권이 이번엔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사안인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만 여기서 문 전 대통령이 반박을 위해 공유한 자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해당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것이죠.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감사 결과를 우회 반박한 겁니다. 황병준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한국노동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였던 고용노동 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이사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2기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성과론에 세운 지표와 논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주장과 같습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2019년 856만 명으로 1년 새 35만 명 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문 문항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역시 설문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이 불분명한데도 통계청에 같은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계청이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존재했다면 그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는데 감사원은 관련된 지표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인사가 자화자찬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18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119 구급대원들까지 출동해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쇼크 전 단계라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대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실로 들어갑니다. 구조용 들것까지 들어갔지만 이 대표의 거부로 대원들은 그대로 대표실을 나옵니다.
즉시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은 당의 신고로 119 대원들까지 출동한 겁니다. 더 이상 못 버틸 때까지 왔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바로 쇼크 전 단계다. 이 대표가 병원에 옮겨지더라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레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은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정기국회 회기는 연말까지입니다. 정치 탄압과 무관하다면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둘러싼 개파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이 실제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내분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일쯤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내용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함께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 우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건강 상태 등이 변수로 제기되지만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대북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사법 방해 의혹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상세히 기재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내일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북한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시찰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은 미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에서 드러난 킨잘의 능력은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장착할 수 있는 미그 31 전투기의 앞부분을 매만집니다.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실상 요격 방법이 없어 미 해군의 항공모함도 파괴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현재 미국조차 시험 평가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공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 킨잘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에 6발 넘게 요격된 겁니다. 다만 열차, 수중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김정은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신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경우 우리 킬체인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오늘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를 방문해 북한 유학생들을 만났고 연해주 아쿠아리움을 찾아 바다 코끼리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인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친 김정은은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내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가을 장마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잠기는 200여 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지만 수요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옹벽에서 빗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간밤에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수로가 막혀 아파트 옹벽으로 빗물이 넘친 겁니다. 물이 그리 막 내려왔거든요. 무서웠죠. 막 그게 물이 막 꽉 쏟아지고 막 그랬으니까. 강변 저지대 도로는 침수됐고 주택으로도 물이 들어차 대원들이 긴급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부산과 창원에서는 시민 2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영남 일대에는 이틀 동안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경사면 붕괴 등 2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대기 불안정 등 날씨가 몸살을 앓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거의 부산 경계까지 확장해 있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곳에 이제 머무는 상태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기압골이 밀려오면서 전남과 경남, 제주에 목요일까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입니다. 파업은 내일 오전 9시까지라 월요일 출근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노조는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어서 또다시 열차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줄어든 열차 운행에 매진 행렬이 이어지면서 열차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지금 김천구민은 10시 57분 차밖에 안 되세요, 오늘. 입석도 없어요? 입석도 매진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KTX를 탈 수 있게 되자 내일 출근 걱정이 앞섭니다. 어디 여기 딱히 뭐 들어가 있을 데도 없고 또 여기서 저녁도 혼자 먹어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나흘째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에 KTX 운행률은 평시에 67%, 여객열차 운행률은 59%에 그쳤습니다. 화물열차 운행률도 60%에 그치면서 열차 운송 의존도가 큰 시멘트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파업 대응 인력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의 요구는 실체가 없다며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검토한 적도 전혀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내어서 정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차 파업의 종료 시점은 내일 오전 9시로 예고돼 있어 월요일 아침까지 출근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서울 평창동에서 20대 남성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흉기에 찔린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가. 이곳에서 흉기 소동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20대 A씨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는데 아버지는 얼굴과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집을 나왔다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혈흔이 묻은 옷을 입은 채 흉기 2점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알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빠르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정면 충돌해 14명이 다쳤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시뻘건 불길과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날들목 인근을 지나던 29인승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침착하게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승객 26명과 함께 대피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뒷부분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승객들을 좀 하차를 시키신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석이 형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다리를 크게 다쳤고 운전자와 관광객 등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 업주 등 9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단속에 걸리면 상호를 바꿔가며 경찰 단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대법원이 내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이 재판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선고 날짜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그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9월 18일이라는 이 선고 날짜에 법조계가 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오는 24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의 판결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심 선고 이후 1년 3개월을 끌던 판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엿새 앞두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인 임기 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이기도 한데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주재하는 건 18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끌어온 사건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선고하는 것 때문에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핵심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로펌 인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부탁을 받고 2017년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의원직 상실력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결과도 역시 같았습니다. 당시 최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입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일체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최 의원은 상고했습니다. 2022년 9월 대법원 소부에 배정됐던 사건이 9개월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오랜 기간이 걸린 겁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도 대법관 4명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 뭐가 쟁점인 겁니까? 네, 대법관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쟁점은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 증거 능력 인정 부분입니다. 이 하드는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넘긴 것이 이 직원이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 전원합의체 구성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정치 성향을 보면 7명은 보수와 중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진보는 6명으로 분류됩니다. 중도 성향 대법관이 1명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더라도 2심이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선고 시점을 두고 김 대법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더욱 이몽이 집중되는 것도 김 원장 퇴임 후엔 진보 비율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식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죠. 이 최 의원의 운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 합의체 판단에 달린 셈이군요.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셋값이 무서울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석 달 넘게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호가가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자들 속이 말이 아닙니다.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직전까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가 15억 원 선이었는데 입주가 시작되자 가격이 점점 올라 이른바 한강 뷰 물건은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달 뒤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도 입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값이 뛰고 있습니다. 대단지 입주장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한 1, 2억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 5월 이후 17주 연속 오름세고 수도권 지역 상승세도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을 이사 수요까지 더해져 전세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향후 분양과 입주 물량 자체가 적은 데다 전세 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전세값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부터 집값과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난 우려에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정부는 바뀐 시장 분위기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주가 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기초주가연계증권 ELS는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한 홍콩 ELS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불안과 미국의 긴축이 홍콩 주가 지수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조 단위 손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권에서 솟구치지 못하는 홍콩 H지수. 이 상황을 절규하면서 바라보는 국내 투자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한 주가 연계증권 ELS가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무려 6조 원가량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부분이 작년 급락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수 연계형 ELS 상품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아시아 증시가 호황이던 2021년 초 쏟아져 나온 홍콩 ELS의 경우 중국의 불경기, 미국 긴축 장기화 등 연이은 악재로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 손실에 직면한 겁니다. The blue chips reported poor results for 2022. That's because of the COVID, okay? And then number two, interest rate in the U.S. are still rising, and this did not help investor sentiment.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 구간에 들어오면 정보를 조금 더 줘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업계가 그런 것도 잘 하는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계속 지켜보면서요. 하지만 중국 부동산발 경기 둔화의 먹구름이 좀처럼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홍콩 H지수에 마땅한 반등의 계기가 없어 시장의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리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각 가정에서는 본격적인 추석 성수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치솟은 가격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가 고물가 시대의 추석을 슬기롭게 넘기려는 알뜰 소비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올해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과일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할인 공급으로 20에서 30% 싼 가격을 만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20만 원 예상하고 왔는데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과일 선물 세트는 할인 폭이 적어 12개짜리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값싼 과일로 눈길을 돌립니다. 추석 전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싼 게 원래는 샤인머스켓이라 샤인머스켓 싸고. 예. 그렇죠. 원래는 예년보다 비싸더라고요, 과일이.
다른 대형마트 66 코너에는 한우를 최대 40%까지 싸게 판다는 소식에 개장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1,200팩을 준비했는데 갈비나 안심 같은 인기 부위는 5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4시쯤 왔습니다. 수수는 9번째.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심을 좀 연하니까 안심 사기 위해서 왔어요. 소비 위축을 걱정하던 수산물 시장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으려고 부스 앞이 10,000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원 덕분에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으시는데 많이 기다리시게 되었습니다.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환급 장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알뜰 소비자를 노리고 추석 선물 세트를 시중가보다 싸게 되팔겠다는 광고가 여럿 올라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제가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사가지고 선물용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각자 도생이 점점 일상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3.4% 올라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사과는 지난해보다 160%, 배는 최대 67%까지 오를 전망. 정부의 성수품 할인 공급이 끝나는 추석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르는 물가. 언제쯤에야 안정세로 돌아설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코앞입니다. 걷기 좋은 날이기도 하죠. 시민들의 가벼운 발걸음들을 전정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경쾌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말 아침, 시민들은 선선해진 날씨에 도심을 걸으며 가을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같이 걸어보자. 우리 명소를 한번. 선선해서 좋아요. 네, 걷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시민 5,000명은 창덕궁과 경복궁,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6km 코스를 걸으며 성큼 다가온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경복궁 걸어오면서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도 가을을 많이 느꼈습니다.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서울 잠수교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강바람이라서 더 시원한 것 같고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해서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가톨릭의 성지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아시아 성인의 성상이 설치된 건 가톨릭 역사상 처음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흰 천이 벗겨지자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사제의 조각상이 나타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설치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입니다. 높이 3.7m, 폭 1.8m의 전신상으로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수용하는 담대함을 표현했습니다. 성상은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묘지 출구 인근 벽에 설치됐는데 동양 성인의 성상이 설치된 건 성 베드로 대성전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대건 신부 순교 177년이 되는 날 열린 성상 축복식에는 한국인 성도 수백 명과 염수정 추기경 등 가톨릭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상 설치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봉헌 의사를 밝히면서 결정됐습니다. 유 추기경은 25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어떤 어려움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삶을 전 세계 젊은이가 본받길 기도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국내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은 뒤 25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의 인류애를 받들어 1984년 성인으로 추대했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 아기가 아편류 마약에 중독된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습니다. 다른 아이 3명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부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마약 관련 장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3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착 당시 1살 남아와 2살 남아, 8살 여아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ll three children were unresponsive and demonstrating symptoms of opioid exposure. Narcan was administered to all three of these children in an attempt to save their lives. 이 가운데 1살 남자아이가 결국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I'm in contact with an opioid that led to hospitalization for 3 of the children, and 1 child is DOA died from this interaction. 경찰은 어린이집 수색 도중 마약상들이 대량의 약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발견됐다며 아이들이 아편류 마약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펜타닐 등 아편류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플로리다에선 10대 여성이 9개월 된 아기를 재우기 위해 분유에 펜타닐을 섞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이 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던 김 전 구청장의 재도전인데 민주당은 상식에 벗어난 작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결과 김태우 전 구청장이 김진선, 김용성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는 김태우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에서 경선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이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넉 달 만에 구청장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16년 동안 구청장을 민주당에서 하면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발전이 더디어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강서 구민들의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선출되면서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전략공천된 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검경 대리전 구도도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범죄가 확정된 당사자를 다시 출마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서 정의당은 권수정 전 서울시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고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신당도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은혜 갚은 통계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 얘기죠. 근데 통계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계청장인 강신욱 청장이 취임 후 자신을 소개하면서 강요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사람들 정책에 좋은 통계 만드는 것도 하겠습니다. 통계는 숫자니까 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통계, 나쁜 통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강 전 청장이 이 발언을 했을 당시에도 이 좋은 통계 발언을 놓고 대놓고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당시 야권에서 나왔었습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의 임명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임 통계청장이 황수경 전 청장이었죠? 그런데 네. 통상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한 2개월 하고 그만둬서 경질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이 취임 한 1년 정도 됐던 2018년 5월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떨어지고 반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였었겠죠. 당시 청와대는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면서 통계청에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뒤 노동연구원과 강 전 청장에게 가계소득 관련 자료가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강 전 청장은 통계청 소속이 아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통계청 소속도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 인사에게 이런 분석을 다시 하라고 한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노동연구원과 이 강 전 청장은 기존 가구 단위로 집계하던 통계청의 방식을 개인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 보고서들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그리고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이 선임 연구위원은 3개월 뒤에 새 통계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강 전 청장은 취임 이후에 130억 원을 들여서 통계 표본을 바꿨는데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변경한 건지 이건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이때 표본이 바뀌면서 이전 통계들과의 비교도 어렵게 됐습니다. 강 전 청장이 말한 좋은 통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은혜 갚은 통계의 느낌표는 황수경의 눈물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강 전 청장의 전임자가 이 사진에 있는 황수경 전 청장인데요. 이 황 전 청장은 통계 방식에 손을 대는 것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이 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눈물을 보였고요. 자신이 이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 아마 청와대나 윗선을 얘기한 듯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강 전 청장의 통계 관련 보고서 청와대 제출 내용은 정확한 전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객관적일 거라고 믿었던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교통정책은 대권 승부수입니다. 예, 최근 서울시가 이 기후동행 카드죠. 이 카드 월 6만 5천 원만 충전을 하면 버스, 지하철, 자전거 다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건데 경기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까?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을 직접 발표를 하니까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는 경기도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인접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내년 1월부터 다른 수도권 지자체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야권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오 시장이 일부러 다른 지자체를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레이스를 위해서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준비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통 문제를 놓고 서울과 경기가 충돌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기도 하죠. 오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뒤에 10분 안에 재승차를 하면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통합요금 체계로 묶여있는 경기도가 반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K패스라는 교통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 시장도 이 자신의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원 장관의 K패스가 기능 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책 경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로 판가름이 날 터인데요. 아마도 수도권에서는 이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에서는 교통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유독 그 교통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책은 아무래도 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이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팀원이 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해서 큰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데 교통정책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교통정책은 대권 승부수의 느낌표는 포퓰리즘은 경계해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의도야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도움되는 정책으로 선의의 대결을 펼친다는 건 환영할 일이겠죠. 다만 이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만 하더라도 교통공사와 버스 회사의 적자폭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는 정책들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고 제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제주로도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새벽에 경남권 해안으로는 시간당 20에서 40mm로 더욱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도 곳곳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한낮에는 남부지방이 30도 내외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모레 경기 북부로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